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상식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콧물 질환입니다. 코가 불편하며 생활도 함께 불편해지죠? 흔히 겪을 수 있는 콧물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콧물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주실 서남의대 명지병원 이비인후과 송창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이 콧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콧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코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코의 기능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냄새를 맡는 것, 즉 후각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코에 더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숨을 쉬는 건데요. 코로 우리가 공기를 들여 마시면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순간적으로 가온, 가습이 됩니다. 그 가온, 가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네. 콧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콧물은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를 가온, 가습시키는 것 이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방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의 방어 기능이 물론 이제 코털에서 먼지 같은 걸 걸러내기도 하지만 네. 코로 들어온 공기에서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들을 사멸시키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콧물이에요. 그래서 콧물이 이 해로운 미생물들을 걸러내기도 하지만 또 콧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네, 생각했던 대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네요. 네. 후각 외에도. 네. 이제 코의 기능을 알았으니까요. 그 코에서 흐르는 콧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콧물과 관련된 질환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 도대체 콧물이란 게 뭔지, 콧물은 또 왜 생기는 건지 궁금해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콧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 또는 부비동에서 분비된 그런 분비물이 콧구멍을 네. 통해서 이제 앞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비루라고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콧물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 몸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하루에 1000에서 1500cc 정도의 콧물이 부비동 그리고 코 점막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하는 콧물이요. 원래는 이렇게 많이 흐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에서 1.5리터 정도의 콧물, 즉 코 부비동에서 분비물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네. 이제 이게 우리가 병적인 콧물이다라고 문제가 있는 콧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게 양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네. 간혹 가다가 양이 너무 조금 분비되는 경우도 이제 질환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염이다 하면은 분비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양이 많은 경우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상이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콧물이라는 게 굉장히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끈적거린다든지 아니면 고름이 섞여서 이게 농성 비루가 있다든지 누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누런 콧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간혹가다 피가 섞여 나온다든지 또 이제 점도가 이렇게 미끌거리지 않고 너무 점도가 높아서 끈적끈적하고 된 코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모두 이제 병적인 콧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이 콧물 질환이라고 하나요? 방금 비염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콧물 질환에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비염 그리고 네. 이제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죠.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콧물이 많이 흐를 때 비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비염에는 종류가 또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비염들이 있죠?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콧물 질환의 대표적인 게 비염 그리고 부비동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비염도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비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를 꼽자면 알레르기 비염,
혈관 운동성 비염, 그리고 약물성 비염, 감염성 비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적인 경우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있습니다.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한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 물질이 코 점막에 닿았을 때 코 점막에서 이제 알레르기 반응,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 간지럼증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비염이 혈관 운동성 비염인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가죠. 네.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는 없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비특이적 자극에 대해서 코 점막이 과잉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환절기 때 기온 그리고 습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그리고 몸의 호르몬 변화가 급격한 경우, 그 다음에 먼지, 황사 이런 비특이적 자극이 코 점막에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화학 자극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특이적 자극에 마치 알레르기 비염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서 콧물을 일으키는 경우를 우리가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감염성 비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감염성 비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코 점막에 바이러스나 세균의 염증이 발생을 해서 이제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코감기 있을 때 비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감염성 비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약물성 비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성 비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코에 쓰지 말아야 될 약을 과도하게 남용했을 때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약국에서 코를 뚫어주는 약이라고 이제 판매하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코 점막 수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거를 단기간으로 조금씩 사용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코 점막 수축제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은 코 점막이 오히려 더 비대해져서 코 막힘이 이 약제 때문에 우리 더 악화되는 경우를 약물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요, 알레르기 비염이 가장 흔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질환인데 흔히 본인이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요, 정확한 검사를 거친 후에 이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죠. 네, 이제 우리가 콧물 질환 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게 알레르기 비염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환자가 본인이 콧물 재채기가 있으면은 이거는 알레르기 비염이다라고 먼저 진단을 내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제 일반 의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않고 환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네. 지금 이 상태는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환자가 이제 온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실제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을 해보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확진되는 환자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성 비염이나 아니면 혈관 운동성 비염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는 증상, 즉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가려움증 이런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증상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게 좋은데요. 네. 그 이제 알레르기 비염을 확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특정 물질에 대한 항원이 우리 몸에 있느냐 없느냐 네.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특이 항원을 혈액에서 확인하는 혈액 검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검사 다 비교적 정확하기 때문에 이런 비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과연 내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지 있으면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항원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아시다시피 고치기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원인이 되는 항원을 제거하거나 피하는 그런 회피요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것 중에는 약물요법, 면역요법,
그리고 수술요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약물 치료가 이제 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개선시켜서 이제 쉽게 우리가 알레르기 체질을 개선시킨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는 게 면역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 막힘 증상이 너무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코로 숨 쉬는 걸 개선시키기 위한 비염 수술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알레르기 비염 이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궁금한 게요. 이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생활 습관들은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있습니다. 사실 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있어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 있어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받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근간 기본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알레르기 회피요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알레르기 비염이라는 게 어떤 특정 항원에 대해서 우리 코 점막이 예민하게 과잉 반응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원인 항원이 환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 항원을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이 항원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항원을 피하거나 하는 걸 이제 회피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비염 일으키는 항원 중에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드기에 대한 회피요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침구류 관리예요. 그래서 이제 진드기라는 게 우리 몸에서 떨어진 각질에 기생을 하는 게 이제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매트리스 커버, 이불 커버, 그 다음에 이불 보호 같은 거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아예 처음부터 항알레르기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항진드기 제품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침구류를 자주 빨아줘야 되는데요. 이때 빨아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빨아줘야 돼요. 예. 진드기가 60도 이하에서는 사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1, 2주일에 한 번씩은 침구류를 빨아주는데 60도 이상 뜨거운 물로 빨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드기를 이제 우리가 침구류 관리를 통해서 없애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조절하는 거는 이제 환경을 조절하는 건데요. 진드기가 25도에서 28도의 온도, 그리고 습도는 7, 80% 상대 습도에서 번식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온도와 습도를 차단을 해주면 되는데 좀 온도는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집안의 온도를 방 온도를 20도 밑으로 해도 20도만 돼도 실제 침구류에서는 우리 체온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25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조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습도는 조절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의 방 안의 상대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부비동염인데요. 비염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저희가 또 그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림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염과 이제 엄연히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고 다른 질환인데요. 흔히들 우리가 비염과 부비동염을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비동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것, 부비동을 싸고 있는 점막에 염증이 생겨서 고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점막이 부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부비동염이 어딘가 하면은 코 주위에 얼굴뼈 안에 공기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부비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눈을 기준으로 해서 눈 위에, 그리고 눈 사이에, 그리고 눈 밑에, 네. 그리고 저기 뒤에 이제 저평동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눈 뒤에 이렇게 네. 눈 주변으로 얼굴뼈 안에 공기방이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걸 비염이랑 종종 헷갈리는 이유는 부비동이 염증이 생겨서 분비물이 나왔을 경우 이게 코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콧물이 나오는 경우에 이게 코 점막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비염인지 아니면 부비동 점막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부비동염인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비동염은 흔히 우리가 예전에는 축농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축농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한자어를 해석을 하면은
농이 쌓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부비동염은 이렇게 농이 쌓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점막이 붓거나 아니면은 곰팡이와 같은 다른 그런 미생물이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고요. 또 축농증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에 일제시대에 쓰던 잘못된 의학 용어이기 때문에 부비동염이라고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내 증상이 비염인지 부비동염인지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와 부비동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염과 부비동염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렇지 않은 이제 성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염과 부비동염이 대개는 엄연히 따로 생기는 별도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콧물 질환이 있을 때 비염이냐 부비동염이냐 자가 진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알아보자면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콧물 성상이 이렇게 누런 코보다는 맑은 콧물이 더 많습니다. 맑거나 끈적끈적한 코가 많고 부비동염은 아무래도 고름에 의한 거기 때문에 농성 비루 즉 누런 콧물이 많고요. 네. 비염 같은 경우는 콧물이 앞쪽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줄줄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부비동염 경우에는 이 분비물이 굉장히 농성이고 점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으로 흐르는 것보다 뒤쪽으로 넘어가는 후비루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콧물 이외에 동반 증상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네. 비염 같은 경우에는 재채기, 코막힘, 코의 가려움증 이런 증상들이 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네.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비동염이 있는 부비동 쪽에 이제 안면 통증이 있는다든지 네.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정도는 어느 정도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비동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이제 우리가 부비동염 하면은 무조건 수술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우리가 부비동염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수술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1차적인 치료는 대개는 항생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약물을 항생제를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또 국소 치료, 식염수 세척을 한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부비동염의 대부분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권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경우가 충분히 항생제 치료를 유지를 했는데도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는 코 안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부비동염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코 가운데 칸막이뼈가 휘어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 동반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부비동염과 함께 코에 폴립 즉 물혹이 생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부비동염이 낫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세균이 아닌 곰팡이, 즉 진균성 염증으로 인해서 부비동염이 발생한 경우에도 약이 듣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부비동염 수술하면 굉장히 이제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얼굴뼈를 깨고 그다음에 수술한 다음에도 얼굴이 상당 기간 부어 있고 이런 굉장히 이제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심했기 때문에 네. 수술은 무서워했는데 요즘에는 수술 기술이 워낙에 발달을 해서 입술 밑에 째는 그런 상처도 없고요. 수술하고 나서 얼굴이 붓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을 간단히 하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넓혀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